안녕하십니까. 유럽 지리와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유럽 건축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럽을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는 곳이 대부분 어디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성당이죠. 그죠? 대성당, 성당.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첫 수업에 문화란 무엇이에요? 문화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습관 중에 물론 건축이니까 거주하는 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중들이 공공의 장소로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취미생활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방문하게 되는 이 성당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약간의 특징, 사상 또는 역사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신다면 좀 쉬울 수 있고 기분이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교양 과목 시간이니까 역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얻는다. 유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처음에 우리가 보통 유럽 그럼 중세 시대, 물론 고대도 있지만 그래서 중세 시대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로마네스크나 고딕, 르네상스를 칭하는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어떻게 보면 비잔틴 시대예요. 물론 BC에도 비잔틴 문화가 형성되기도 시작했다고도 하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제 동유럽이 그러니까 서유럽이 폐망하고 동유럽이 활성화한 시기를 우리는 비잔티움이라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330년 전부터 약 1453년까지 동로마 시대가 이루는 시대를 우리는 비잔틴 문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가 10세기 중엽부터 12세기까지. 물론 비잔틴 문화하고 중복되는 시기가 있죠. 그죠? 비잔틴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3세기부터 14세기까지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난 로마네스크가 10세기 중엽부터 12세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지금까지도 많이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고딕 양식은 12세기 중반부터 14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르라는 말이 재활, 재생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혁명, 문화혁명이 그죠? 일어났은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 17세기와 18세기라고 보시면 되고, 19세기 이후가 신고전 시대다, 양식을 갖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한 로마네스크와 고딕, 르네상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전후로 여러분들이 시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고딕 양식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좀 그 시대마다의 특징을 보면 비잔틴 문화는 말 그대로 동로마 시대, 그래서 동로마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역사 이야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로마 아시죠, 그죠? 대리와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를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라는 나라도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 그리스라고 고대라고 하지만 동로마 시대. 그리스는 이제 서로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서쪽에 있는 로마가 그리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의 양식은 되게 둥근 돔을 갖고 있었다는 개념을 좀 가지시면 되고요. 또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선이 딱 어느 시대 몇 년도까지가 시대다라는 걸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이제 특징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것 같고요. 뭐 이런 걸로 제가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건 무슨 문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 중에 어디 문화에 속하는지를 퀴즈 형식으로 맞춰가는 것도 재밌는 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는 물론 뾰족한 것도 있지만 둥근 거의 중간이에요. 사실은. 그 대신 로마네스크는 약간 천장이 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창문의 특징을 여러분들 지붕의 특징도 있지만 창문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로 유명한 건축물이 피사의 성당이나 피사의 사탑이죠. 그 다음 이제 고딕 양식은 12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탑이 뾰족하게 뾰족한 아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인글라스가 좀 발달되어 있죠. 창이 넓으면서 길쭉하게 되어 있으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는 이탈리아를 이제 비롯해서 발달한 건데, 되게 이제 돔이 아치돔이고, 그죠? 로마 비잔틴 때도 둥근 돔이듯이 이제 아치형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발달됐어요. 기둥이 이제 화려하기 시작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둥이 이제 돌출되죠. 기둥이 원래는 나무로 또는 이런 벽으로 감싸져 있다면 지금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기둥이 돌출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와 로코코인데, 바로크는 오스트리아를 기점으로 많이 발달돼서 왕조를 위한 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조라는 게, 유럽은 왕조와 뭐가 발달됐나요? 그쵸? 교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왕조를 위한,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이제 상업이 발달돼서 지금에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돈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소도시에 따라서 왕을 위해서 휴양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했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는 로코코 문화가 일어났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대량화되는, 즉 상업화가 굉장히 공업화와 더불어서 발전됨으로써 이 상인들이, 부자의 상인들이 이제 부르주아의 건축을 화려하게 내부 장식 위주로 이제 발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이 화려하고 그러면 벌써 로코코예요. 바로코는 이제 겉모양, 그러니까 궁전의 외벽 이런 데가 이제 아름답게 꾸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신고전주의는 19세기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발생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비잔틴이란 말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또는 비잔티움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기준해서 비잔틴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의 그림이죠, 사진이죠. 보면 양쪽에 4개 기둥이, 그죠? 청탑이 뾰족하게 세워 있죠. 또 중앙에도 돔이 있으면서 가운데 약간 뾰족한 탑을 세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말,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콘스탄티노는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가 있으면, 터키가 우리가 인간의 입모양으로 쫙 이렇게 번져서 보면 서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도시에 있는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그와 유사한 게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산 비탈레 성당이나 또는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성당이 유사하게 이렇게 비잔틴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청탑이 길죠. 십자형이 길고 둥근 돔이 중앙에 있고 이런 스타일이고 또 내부에는 모자이크 형식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더 보면 겉으로는 지금 이 창문이 다른 각도로 중앙에 있는 것을 이제 본 슬라이드고요. 그죠? 돔이 중앙에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있는 이태리 형식이죠. 그 다음에 이 내부인데요. 하기야 소피아에 있는 내부에 있는 양식들이 보면 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돔 위에 안에는 창을 문을 스테인글라스로 만들어서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게끔 사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게 중앙에 테두리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것이 서해 원판이에요. 그렇다면 즉 터키에 있는 나라의 특징이 이런 이슬람 문화도 있지만 약간의 중국 문화도 불교 문화도 같이 흡수돼서 건축 내부에 장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 하기야 소피아는 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즉 완공이 360년에 이루어졌는데도 뭐 또 소실되고 다시 재건하고 또 지진이 난다든지 또는 화재가 난다든지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주로 많죠. 그래서 특히 지진에 의해서 돔이 또는 건물이 일부 파손이 된다든지 또 화재에 의해서라든지 그래서 참 이런 지금 화면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재건되고 다시 재충성하고 또 허물어지거나 불이 나면 다시 보완해서 문화를 좀 바뀌기도 하지요. 그래서 또 내부에 보면 바닥에 보시면 바닥에가 좀 뭐랄까 특이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지구를 나타내는 중앙과 또 배꼽이라는 뜻의 옴팔리온이라는 판을 형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로마네스크인데요. 로마네스크는 이제 로마와 비슷한 양식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로마네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세기에서 12세기에 많이 발달된 양식이고 주요 부분으로서는 석조의 아치형으로 된 구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양쪽 벽 위에는 부채꼴의 석회질로 해서 반원형의 통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특징이 보면 지금 보여드린 앞에 있는 것이 피사의 성당이고 뒤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약간 기운 거 있죠. 그죠?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물에 보면 그 정문이나 측면에 보면 이런 반원형의 통 모양에 쌓아 올린 것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사실은 두껍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벽이 두꺼우면서도 그러니까 추위를 막아내면서 또는 아치로 해서 채광을 늘리기 위해서 창이 굉장히 길쭉하게 되어 있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피사의 사탑이 로마네스크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독일에 있는 좀 다르죠. 좀 시대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독일에 있는 밤베르크 성당입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보면 여기도 물론 원래는 원형이지만 이 독일에 있는 밤베르크 성당은 좀 길쭉하죠. 그죠? 길쭉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좀 이렇게 길쭉해지는 형태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건축물도 꽤 오랫동안 이제 건축 10년이 채 안 되지만 그래도 8, 9년 걸려서 이제 지어진 건물이고 붉은 벽돌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으로는 이제 고딕 양식이죠. 중앙아시아, 아니 중앙유럽에 가보면 이런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후반부부터 고딕 양식에 있는 뾰족한 탑이 이제 올라가 둥근 원형에서
뾰족한 탑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 봤을 때는 기하학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노트르담 성당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을 증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근데 이게 안타깝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불이 나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금운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노르트담 성당이 유명한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고딕 양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탑인지 둥근 돔 탑인지를 보고 특징을 또 알아내고 창문을 갖고 창이 넓은지 길쭉한지에 따라서 그런 양식에 대한 특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비인에 있는 그죠? 스테판 성당이라든지 또는 독일에는 쾰른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은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식은 우리나라의 또 성당, 명동 성당에 있는 양식하고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성당에 가본 학생들 아마 오른쪽에 있는 빨간 벽돌처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베란 성당이 독일에 있는 이런 뾰족한 고딕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죠. 이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부터 16세기인데 아치형의 형식도 있고 지금 보이는 양식이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렇죠?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제일 작은 국가라고 보시면 되죠. 소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당의 모습은 아마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이럴 때 교황이 중앙에 있는 데서 딱 창문 열고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고 앞에 원형에는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보거나 참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내에 있는 바티칸 시국의 성베드로 성당이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짤츠부르크 성당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가 짤츠부르크 성당의 돔 형식이면서도 심플하게 그죠? 갖고 있는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그랬잖아. 르네상스 와서는 이제 기둥이 그죠? 이렇게 들출되는 형식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빌랑 드리성이라는 것이죠. 16세기적 1530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런 정원이 아름답게 같이 완공된 거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제 시대부터는 산업이 발달됨으로써 그죠? 문화의 획기적인 발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아메리칸도 발견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해로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제 뭐랄까 세계를 더 넓혀가는 시대, 외부의 장식을 많이 이제 활발하게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와서는 이런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왕조를 위한 궁궐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거기서 다양한 형식의 곡선과 또 곡면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축물의 상단을 보면 뾰족뾰족하고 여러 가지의 장식물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이제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그게 이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신화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왕조를 위한 건축물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슬라이드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물론 상수시 이제 궁전인데 독일에 그죠? 그래서 겉에뿐만 아니라 내부는 더 화려합니다. 로코코 시대에 와서는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도 그죠? 본인들도 화려하게 하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해서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면 상수시 궁전의 내부가 샹그릴라가 엄청난 크죠. 개인의 소유인데도 그죠?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이루고 있고 기둥에도 보면 그죠? 아치 형식으로 해서 화려한 장식품들이 있고 천장에도 보면 유명한 그림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 나와서. 다음은 세인트 폴 성당이죠.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은 신고전 양식의 19세기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바로코 양식과 로코코 양식은 같은 세대에 유사하다고 보실 때요. 17세기, 18세기니까 17세기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18세기 와서 로코코 양식의 약간 부자들의 건축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을 다른 각도로 본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왼쪽에 있는 성당이 바로 명동 성당이에요. 사실은 명동 성당도 약 7년은 안 되지만 약 6, 7년 걸려서 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명동에 꼭 성당을 안 다니셔도 저도 성당을 안 다녀도 명동 성당을 몇 번 가봤죠. 또 특히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가봤는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겉모양도 멋있지만 이 빨간 벽돌에 의해서 가운데 중앙에 청탑을 이루고 있는 뾰족하게 그죠? 이런 고딕 양식의 명동 성당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본 명동 성당인데요. 그래서 길이가 약 68m, 그래서 넓이는 29m, 높이가 약 23m인 거죠. 그래서 청탑 높이까지 하면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7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 또 그 명동 성당 자체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신 시대에 와서 민주화 운동의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내부 보면 그 사진으로 보면 참 웅장하죠. 가서 보면 저도 종교는 안 믿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경건하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마음에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의 예배할 적의 그 오르간 소리는 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그럴까요?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참 되게 보면 화려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의 건축의 중세의 양식은. 근데 참 종교를 갔든 안 갔든 한번 방문해서 짤막한 형식 없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게 지금 사진이 다른 각도로 본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성당이죠, 그죠? 성당처럼 보여요. 왼쪽에는 좀 첨탑이 뾰족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시계 위에부터가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것도 성당은 성당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곳입니다. 혹시 어디 성당인지 아세요? 본 듯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어디냐면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입니다. 참 여기도 성당을 짓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건물 전대 이렇게 도움이 위에가 뾰족하지 않고 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탑이 있죠. 그게 뭐예요?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둘 다 이제 사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유적지로 그래서 로마네스크와 고대 양식의 이제 특징 이 두 개만 우선 알으셔도 되게 편하죠. 창문의 형태와 그죠? 창문의 형태와 청탑의 그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을 양식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두 개만을 여러분이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고딕, 그 다음에 뭐예요? 르네상스 이 세 개 정도만 특징을 about 대충 대략 알고 가시면 유럽 여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측면에서 본 전동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주 마을에 가면 그죠? 전통 마을에 전주 한옥 마을에 가시면 굉장히 한옥 마을이 넓잖아요. 거기 가시면 북쪽 끝에 가면 여기 전동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까우니까 전주 한옥 마을 구경 다 하시고 여기 와서 한번 전동 성당을 한번 방문해서 물론 요일이 맞아야 되는데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내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간을 좀 알아본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도 그래서 내부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형태가 명동성당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돌 기둥이 이렇게 중간에 다 있으면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도 가서 내부도 보고 밑에 지하도 가봤어요. 지하에 왜 이렇게 기간이 길었나고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꼭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면서도 여기 전동성당에 대한 히스토리도 역사적인 것도 관람을 하시고 또 그 근처에 먹기 좋은 전주 비빔밥집도 있고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에 가셨으면 꼭 여기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사적지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이 어떤가 기념도 촬영해서 남기도록 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어디냐면 써놔있죠. 서울역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이제 형식이 좀 뭐하고 비슷한가요? 어디 형식하고 그죠? 약간 돔 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로마네스크의 형식인 것 같지만 그죠? 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보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유리벽으로 되는 것이 이제 신 서울역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서울역 위주로 뭐 정거장이 되어 있죠. 택시 정거장도 그렇고 버스 정거장도 되어 있고 지하철역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언젠가는 한 번은 만약 서울역 가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 서울 역사의 구서울 역사에 대한 것도 여기 무료예요. 가서 역사 히스토리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도 있으니 가서 관람도 하시고 사진도 좀 기념을 하면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양식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 그래도 이렇게 보존하면서 유럽의 어느 역하고 비슷하다고 돼 있습니다. 건축물 그 도형이 그래서 보시면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 역이에요. 이 역은 1896년에 완공된 건데 여기에 있는 구조하고 서울역에 있는 구조, 돔이라든지 또 앞에 있는 정문이라든지
그 정문 위에 시계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형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있는 아치형의 창문만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서울역은 네모 형식이라면 여기 이제 아치형으로 돼 있다는 창문이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중앙에 있는 돔이라든지 정문의 형태는 이렇게 루체른형하고 유사하게 이것을 이제 신고전 양식이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 건축물이 많지는 않지만 몇 안 되는 이런 유럽형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요. 한번 손재가 있게 되시면 이런 기념도 한번 남겨두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기 중에 누가 서울역 가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건축물에 대한 약간 히스토리, 문화에 대해서 답습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까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설명한 것 중에 퀴즈 형식으로 중간고사를 못 볼 예정으로 보고 수업을 대신하는 걸로 해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낼 테니까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제 메일 구글 메일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구글 메일은 저랑 학습하면서 즉흥적으로 할 때만 필요하고요. 이렇게 좀 시간이 여유 있는 곳은 저는 뜨거운 메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메일이 그죠? 한 메일. 정우, 삼권, 로젠지, 우리는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로젠지죠. 로젠지 한 메일이라는 곳으로 제 메일에다가 학생 여러분의 학번, 이름, 정답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내겠습니다. 자, 문제는 유럽 건축물 중에서 부르조아를 위한 건축물, 예를 들자면 쉔부른 궁전의 내부 장식 같은 화려한 건축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양식 이름과 더불어서 여러분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 왜냐하면 동성 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써서 보내면 누군지 모르니까 하고 학번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건축 또는 건축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럽 국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차츰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유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접근해서 학습할까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